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바로 프린트는 3페이지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교과서는 46, 47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일제시대 때의 일본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제대로 느끼게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1919년 바로 3월 1일 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했었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몇 분의 몇이 참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상인운동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일제는 바로 예전에 했었던 버릇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남한 대토벌 작전 당시 때 시행했었던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조건 힘으로 진압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항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일부 외국인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잠입을 해서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진압하는 장면을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제국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지 얼마나 야만적인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문명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기자가 신문사에다가 사진을 제공하면서 3.1 운동을 진압하는 일제의 진압 장면을 보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전 세계는 엄청나게 크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3.1 운동은 끝끝내 진압은 되긴 했었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일제가 보여줬었던 엄청나게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속속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부터 전 세계의 국제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본다고 한다면 허울뿐인 무당 정치를 내세우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번 배경입니다. 배경은 여러분도 얘기했다시피 3.1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일제는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무단 통치, 즉 힘으로 까라면 까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까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탄압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제대로 반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자 일제는 한두 명 이렇게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죽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것이 10명, 20명, 100명, 2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제대로 된 그런 통치를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즉 무단 통치에 대한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또한 국제 여론도 엄청나게 악화가 됐었던 것이죠. 일본은 야만적인 그런 식민지 백성의 저항에 대해서 탄압 정책을 중단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인들이 당시에 자기네들의 그러한 그 야만성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웬만하면 숨기고 싶어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자신들의 그런 모든 통치 정책들을 싹 다 탈바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국제 여론이 악화가 되게 되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국제 여론을 바로 일본 쪽에게 유리하도록 좋게 만들려고 무마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새롭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부임하게 되었던 그 총독은 우리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즉 그동안 우리 일본이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잘 보살펴줬고 그것의 결과 조선인들이 드디어 문명인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선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문명인으로서의 대우를 좀 해주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때 당시에 바로 조선에 대한 통치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당신의 일단은 한국인에 대해서 불만을 무마한다는 목적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즉 조선인들이 이때 당시 일본인들에게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을 전반적으로 충독부가 수용을 해주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취하긴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일제에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로 조선인들 중에서 가장 명망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높은 사람들만을 골라가지고서 그들을 일본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조선 사람들을 전부 다 일본 편으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친일파 양성으로 민족 분열 정책을 펼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먼저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1910년대 당시 때의 일제의 바로 경찰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헌병 경찰 통치라고 했었죠. 헌병 경찰 통치, 이것은 곧 헌병이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군인이 우리나라의 경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군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잔인하거나 굉장히 좀 억압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1920년대 들어와서는 이른바 보통경찰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경찰들이 바로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조선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문명화가 좀 됐기 때문에 이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보통경찰로서 통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문관총독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임명됐던 사람들 출신들이 전부 다가 육군 대장 혹은 해군 대장인 경우가 정말로 많았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육군 대장이든 해군 대장이든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바로 상명하복 형태로, 즉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형태로 통치를 해나가다 보니까 억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융통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면을 가지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그런 총독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서 문관 총독이 조선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할 수도 있다,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1910년대 당시 때는 출판, 그 다음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20년대 들어와서는 조선 사람들이 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 사람들 인정해줄게. 우리 일본인들이 니네들을 문명화시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할 말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선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만드는 몇 가지 신문사들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조선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요, 실제로 1910년대 당시 때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제대로 거의 없었어요. 일반 민족주의 쪽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서, 그리고 동네에서 옛날에 한문을 많이 배우셨었던 그런 양반들 있죠? 이런 양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이라든가 뭐 청년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천자문 정도 공부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가 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식과 관련된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세워졌었던, 일본이 세워졌던 몇 가지 학교에 같이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긴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그 숫자가 굉장히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학교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널리 퍼뜨려주겠다. 여러분들 말 좋죠? 그렇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즉 세계의 면당 하나의 학교를 만들어주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계의 면당 한 개의 학교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제가 딱 세워주겠다고 얘기하니 지금 현재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나름대로 혜택을 주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바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학교 교육을 엄청나게 확대시켜줘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름대로 문명화된 세계를 이끌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근데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상은 경찰관의 숫자를 무지하게 많이 늘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경찰관서 자체도, 즉 경찰서 자체도 되게 많이 만들고요. 두 번째, 인원 정말 끝도 없이 많이 뽑습니다. 문제는 경찰관들은 대체로 보면 전부 다가 일본인들이에요. 하지만 이 경찰들을 대신해 가지고서 바로 조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조선인, 바로 경찰 보조원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양성을 합니다. 즉 군대가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때 당시에 바로 확실하게 조선 사람들의 저항 같은 것을 사전에 그 싹부터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인원수를 엄청나게 많이 뽑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교해서 봤을 때 경찰에게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의 양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상 감시 속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이 치안유지법은 바로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가 이제 발표했었던 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치안유지법에서 사실 경계 대상으로 삼았었던 존재들은 바로 누구냐면 192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확산하기 시작했었던 바로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바로 자본주의 국가에 해당됐었던 일본을 바로 뒤엎어버려 가지고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던 그런 세력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자본주의 입장에서 있었었던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세력들을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툭하면 사회주의 쪽과 가깝게 지냈었다라고 하는 건 명목으로 함부로 잡아 들여가지고서 체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즉, 일제가 바로 사회주의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실시하려고 했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이런 식의 바로 치안유지법이 이때 당시에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가지고서 논 것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시대 때에 바로 문관 총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여기에 임명되지를 않았었어요. 자, 여기 보다시피 문관 총독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사전 검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신문 기자가 일본의 총독부가 저지른 비리를 조사해가지고서 그걸 열심히 기사로 씁니다. 기사로 써가지고서 이것을 딱 내놓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딱 내놓기 직전에 바로 이 기사는 반드시 총독부 쪽에서 갖고 가가지고서 총독부 욕하는 내용이 없는가, 일본 제국주의 욕하는 내용이 없는가, 뭐 이런 걸 전부 다 봤을 때요. 다 봤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만약에 일제를 비판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기사는 삭제하거나 수정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 안 들으면 삭제해버렸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일본의 검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신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문지가 이렇게 있으면 기사는 몇 줄 써있지 않고 광고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사가 없는 신문은 누가 사서 보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광고도 별로 없게 되다 보니까 광고와 기사 몇 줄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 지면도 뭔가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그냥 발간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즉 백지신문으로 이때 당시에 인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언론을 이때 당시에 허용해줬는지, 이것은 정말 이해를 못할 노릇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각 지역에서 일제를 조금이라도 비판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잡아가지고서 무조건 다 해산시켜버려요.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신민회와 같은 그런 단체라 볼 수 있겠죠. 자, 또 이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3년 1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조선인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학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과연 많았을까요? 사실 겉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에 있었던 모든 조선인들에게 바로 교육의 혜택을 넓혀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바로 당시에 일본에서부터 조선에게 넘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들의 교육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마침 3.1운동이 일어났겠다. 명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조선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 하고 딱 하고 여러 군데에다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소학교 정도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만들어놔요.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한국인들이 바로 여기에 입학하는 근율은 생각보다 적은 양은 아닙니다. 자, 그렇긴 한데 고등적인 학교로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학교에서 한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죠.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선인을 위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을 위한 학교입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학교에 가면은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중학교 지금 다니고 있죠? 자, 근데 그 중학교 등록금이 대학교 등록금 정도로 비싼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학교 다니겠습니까? 제대로?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한 학기에 등록금이 몇백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 경제정책에서는 이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1910년대 당시 때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를 일제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산미증식계획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개량이 다 끝났었던 일제가 우리나라를 바로 일제의 식량 창고로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농업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촌향도 현상, 즉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젊은이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일본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심화가 돼요. 안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도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고 지금 현재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시대 때부터 벌써부터 나타났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겠냐면, 일본에서는 농촌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쌀을 많이 사갔던 거잖아요. 이거 막으려고 반공령도 선포했었고요, 여러분들. 자, 그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었었던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대한 식량 창고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조선에 바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일본은 첫 번째, 바로 각 지역을 개간을 해요. 또 한 가지, 간척 사업을 열심히 벌이죠. 물론 여기에서 일본의 돈을 100% 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바로 지주들이라든가 농민들에게서부터 같이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간접 사업을 하거나 개간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인들이 비록 조선의 쌀이 상대적으로 입맛이 맞았기 때문에 조선의 쌀을 많이 수입했던 것이긴 하지만, 일본인에게 100% 입맛을 맞는 쌀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쌀을 재배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시에 원래 나름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도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품종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벼 품종을 재배를 했던 거예요. 품종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일본 정부에서 추천하는 그런 벼를 심지 않는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당시에 면석이 같은 건 사람들이 막 농촌 같은 곳을 막 돌아다녀가지고서 모판 같은 거 있죠? 모판을 미리 다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모판에서 뭐가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벽씨를 통해 가지고서 키웠던 모판 다 밟아버리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도 실제로 확충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리시설을 여러 군데에다가 많이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보면은 산정호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그때 당시에 바로 그런 산정 호수처럼요, 우리나라 각 지역에 바로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논밭이 있는 곳 있죠. 그런 곳 근처에다가 저수지를 대규모로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고서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저수지를 통해 가지고서 저수지에 물을 잔뜩 담은 다음에 그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바로 농업 생산력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비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일본이 생각했을 때 일본인들이 가장 잘 먹는 그런 벼는 생각보다도 영양분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땅에 비료를 많이 줘야지 그 영양분을 바로 이 벼들이 흡수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제로 식량 증산을 했느냐? 식량 증산 했습니다. 실제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바로 쌀을 이때 당시에 재배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일제는 다음과 같이 선전합니다. 즉 조선 사람들은 쌀을 많이 생산해가지고서 조선 사람들이 먹고 남은 나머지 쌀들을 일본에다가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바로 그 쌀을 싼 값에 사오면서 조선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선인도 좋고 그 다음에 일본인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의미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 선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실상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내용은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쌀을 증산했었던 그 증산량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서부터 수입해 갔었던 쌀의 양이 증산량보다 더 많은 쌀들을 수탈해 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산량이 약 한 100만 석 정도를 이때 당시에 증산했다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근데 이때 당시에 부족한 쌀의 양이 한 200만 석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일본인들은 쌀을 많이 사고 싶은데 조선에서는 일본이 생각했던 것만큼도 훨씬 더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쌀만 증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자기네들 자금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쌀 한 200만 석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수입을 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조선의 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 100만 석만큼 더 폭등하겠죠. 자, 폭등하게 되는데 문제는, 폭등하게 되니까는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사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서 그 다음에 또 떠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일본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잡곡은, 지금은 이제 잡곡이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수입해 먹었었지만 이 시대 때에 바로 잡곡보다는 쌀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바로 만주 같은 곳에서 잡곡을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게 판매를 한 겁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 쌀을 먹기 위해서 이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인들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번 돈으로 만주에서부터 수입한 잡곡을 갖고서 먹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촌극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식량 부족분은 만주 잡곡 수입을 했었다는 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소작료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보통은 우리나라의 소작료는 조선시대 때는 어땠었냐면,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을 바로 소작인들이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전체 수확량은 바로 쌀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양반들은 쌀 아니면 안 가져갔기 때문에 조선의 농민들은 전체 수확량 중에서 쌀을 2분의 1을 양반에게 갖다 바치고 1년에 이모작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철에는 쌀을 재배해가지고서 2분의 1은 양반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분의 1은 농민이 갖지만, 그 다음에 가을철에 보리를 심는 겁니다. 왜 보리를 심어가지고서 보리가 재배해서 봄철에 걷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걷게 되었었던 그 보리 있죠. 근데 이 보리는 농민이 다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을 양반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양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한 3분의 1에서 그 다음에 4분의 1 정도만 양반이 가져간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는 어떻게 썼느냐, 바로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가지고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정착했었던 그런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지주들에게 좀 비싼 값을 주고서 땅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 많이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농사를 지을 그런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농사꾼이 가가지고서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 수확량의 정말 2분의 1을 전부 다 일본인이 다 가져갑니다. 바로
조선의 농민들은 나머지 2분의 1만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즉 이때 당시에 쌀과 그 다음에 보리 이것들도 전부 다 2분의 1을 나눴던 겁니다. 그래도 2분의 1 가져갔었던 일본인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소장률을 60%에서 70%, 그 다음에 심지어는 80%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당연히 농민들이 엄청나게 몰락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농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전부 다 농사거리에 다 맡겨버립니다. 문제는 일제가 권장하는 바로 쌀 있죠. 이 쌀은 판매할 때 비싸기도 하지만 재배할 때 들어가는 비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그 비료를 사는 비용을 바로 이 농민들에게 전부 다 전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때 당시에 이 비료를 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몰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수리조합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즉 조선의 지주들과 일본인 지주들이 낼 수 있는 돈이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조선인 지주도 이때 당시에 좀 약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 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자기네들이 내야 되는 수리조합비를 전부 다 소작인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작인들이 받아가지고서 내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소작인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직장이 날아가는데, 그런데 이 불합리한 조건을 소작인들이 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농민들도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실제로 이렇게 많이 몰락을 했어요. 많이 몰락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땅을 떼어가지고서 당장 먹을 것이 없게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 때 그렇게 거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바로 서울로, 도시로 뭐 이런 데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도시나 서울 이런 데도 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분들은 평생 동안 농사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장의 일이 손에 있겠습니까? 익을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첫 번째, 일제가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화전민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숲을 불태우고서 거기서 나온 재로 한 1년이나 2년 농사를 진 다음에 바로 영양분이 떨어지면 딴 데 가서 또 불태워가지고서 농사 짓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생활이 그다지 쉬울 리는 없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바로 도시로 일부는 갔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는 이때 당시에 바로 농토를 잡기 위해서 만주 땅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주에 정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인구수가 바로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때의 일제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은 드디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일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조선에서 조선인들이 나름대로 기업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게 좀 해달라. 꼭 일본이랑 꼭 손잡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1910년대 당시 때에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했었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던,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법령이 있었죠. 그 법령이 뭡니까? 바로 회사령이죠. 여러분들, 회사령은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바로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는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제는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회사령 자체를 사실상 폐지하게 됩니다. 즉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꿔버려요. 이것을 이렇게 진행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이 회사령이 조선 안에서 조선인 자본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한 가지, 바로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기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약을 줬던 것은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문제를 아예 해결해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일본의 자본이 확실히 조선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회사령을 폐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폐지한다. 즉 이때 당시 관세가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공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서 많은 양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대다수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의 많은 이제 막 일어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일본의 값싼 물건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에서 들고 일어나려고 했었던 많은 기업들이 바로 상당수 많이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조선 사람들도 실제로 기업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경성 방직회사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일본에게 사실상 일본 자본에 의해서 종속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10년대의 일제 경제 상황을 이런 식으로 꾸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의 시장이 좀 포합적인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성남시에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재고 얼굴 보고서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로 실제로 성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마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 성남시장이 상당수를 전부 다 빠꾸시켜버려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만 여기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많은 성남시의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장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 후임으로 들어왔었던 성남시장은 자, 지금부터 누구든지 슈퍼마켓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남시의 대표적인 부자 선생님은요,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동원해가지고서 이때야말로 한몫 벌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판교역 근처에다가 한 200평짜리 슈퍼마켓을 커다랗게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고기도 팔고 무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그 다음에 공산품, 그 다음에 과자 뭐 이런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나는 이제 떵떵거리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선생님의 슈퍼 옆에 훨씬 더 규모가 큰 이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마트가 더 가격 경쟁력이 높을까요? 선생님 슈퍼가 더 가격 경쟁력이 높을까요? 당연히 이마트가 더 높겠죠. 알고 봤더니 이 이마트가 바로 신임 성남시장의 바로 친척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제 이마트하고 가격 경쟁률로 한번 대결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마트의 가격 경쟁률에는 이때 당시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슈퍼를 덮고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마트 쪽에서 어떤 한 직원이 선생님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슈퍼 정말 좋은데 우리 이마트 체인점에 들어올 생각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선생님은 체인점에 들어오면 내가 사장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고, 그럼 당신이 사장 돼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선생님은 바로 그 우리 슈퍼를 가지고서 이마트 체인점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마트 상표를 걸고서 이제 장사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은 그 지점에 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사장에서 점장으로 변한 것이니까 그다지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마트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왜? 체인점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 같은 것을 이마트가 가져가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업이 되게 잘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일본 기업이 딱 들어와 가지고서 거기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자본을 누른 다음에 그들을 자기 밑으로 종속을 시켜 가지고서 그들 전부 다 이 일본 자본들이 먹어치우는 그런 형태의 바로 자본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본격화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은 거의 상당수를 일본 산업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 민족을 분열시켜서 통치하다. 1번 허울 뿌린 문화 통치를 내세우다. 자, 1번에서 배경 별표 하나,
자, 동그라미 1번 3.1운동, 3.1운동. 자, 빈칸 적겠습니다. 3.1운동. 자, 이후 무단 통치의 한계 인식. 동그라미 2번 국제 여론의 악화. 그 다음에 별표 한 개 반. 목적에서는 동그라미 1번 악화된 국제 여론의 무마. 동그라미 2번 한국인의 불만 무마. 동그라미 3번 빈칸 적겠습니다. 친일파. 친일파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로 원활한 식민 통치를 꾀함. 자, 별표 한 개 반. 문화 통치의 내용에서는 동그라미 1번 보통경찰제 이걸 시행했고, 동그라미 2번 문관 총독을 임명했다는 점이죠. 동그라미 3번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했다는 점. 동그라미 4번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점. 3년 1교 정책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실상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경찰관서와 인원 및 예산 증가. 동그라미 2번 빈칸 적겠습니다. 치안유지법. 동그라미 3번 문관 총독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 동그라미 4번 언론 사전 검열 빈칸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일제 비판 사회단체 해산.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비싼 등록금 등의 문제로 한국인의 취업률이 낮았다는 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의 산미 증식 계획을 볼게요. 자, 별표 하나. 배경에서는요, 자,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밑줄 치겠습니다. 빈칸 찍겠습니다. 식량 부족 현상 해결. 1차 대전 후에 일본이 왜 그렇게 공업화가 됐었느냐? 여러분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일본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때는 연합군이었어요. 국제연맹이었었죠. 그때는 국제연맹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연맹군이 결과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근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들과 싸울 그런 전선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이 차지했었던 산둥반도 근처에 있었던 이권 같은 것을 일본들이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몇 군데 그다지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승국이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이 한창 터지고 있었던 유럽 지역에다가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군수 물품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서 연맹군 쪽에다가 열심히 팔았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요가 일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내용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개간 및 간척 사업. 동그라미 2번 품종 교체. 동그라미 3번 수리시설 확충. 동그라미 4번 비료 사용 등을 통해 식량 증산. 별표 2개. 결과에서 동그라미 1번 증산량보다 많은 쌀 수탈로 부족분을 만주에서 작곡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거기까지 밑줄 쫙 칩니다.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농민들이 높은 소장료 비료 대금, 그 다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수리조합비 부담으로 몰락하여 화전민 및 거린이 되거나 국외, 만주, 연해주, 일본 같은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는 1920년대 일본의 일제의 경제정책의 변화입니다. 바로 배경에서는요,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함. 동그라미 1번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는 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상품의 경쟁력을 훨씬 더 많이 높였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과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한국인의 기업 설립 증가.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일본 기업, 빈칸 읽겠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본격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일본인 자본가에 의한 산업 장악이 있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로 쌀 생산량과 유출량 및 소비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도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런 측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드디어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뭐냐?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시작됐었던 전 세계에 불어닥쳤던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은 이것을 제대로 겪어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때 당시에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폭주를 하게 되죠. 폭주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에 앞장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